네, 안녕하세요. 영토학자 장계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백두산 문화와 잠재적 영토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는데, 우리가 늘 이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영산이죠. 백두산에 관련된 게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휴전선이 가로막고 있다 보니까 백두산 문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한민족이라고 하는 배달족의 기준을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 문화가 무슨 문화겠어요? 백두산 문화입니다. 우리 백두산 뒤에 우리 환인, 환웅, 이 당군 시대의 가장 중심된 지역이었고, 아사달이 만들어졌던 곳이고 이러기 때문에 백두산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이 한강의 기적 얘기를 많이 하죠. 한강의 기적, 좋은 얘기고, 우리가 상당히 70년간의 짧은 기간 내에 경제적 부를 이뤘던 어떤 상징적 언어로서 이제, 한강의 기적을 얘기하는데, 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넓은 만주서부터 모든 땅을 다 제외하고 이제 압록강, 두만강이라고 하는 이 좁은 땅덩어리 속에서 다시 휴전선이 나눠졌고, 나눠진 휴전선 안에서의 이 한강을 갖고 기적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외에 있는 송화강서부터 이 모든 관련된 이 만주 대륙 벌판을 갖고 이 문화를 우리가 좀 인식을 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은 거기에 관련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고, 또 두 번째로 이 잠재적 영토관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토를 얘기를 하다 보면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과 국가라고 하는 이 개념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들 이런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은 뭐예요? 동일 문화권 속에서 이제 동일 문화, 동일 언어, 요런 거를 같이 함께 공유하는 어떤 집단을 이제 인종적 개념에서 이 문화적 개념까지를 이제 묶어서 민족이라고 하고,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개 민족이 됐건 여러 개 민족이 됐건 법률적 관계 속에서 얽혀진 관계, 이렇게 법에 의해서 결속돼 있는 관계를 이제 국가라고 하죠. 그래서 국가의 3대 요소라고 하는 것은 국민과 영토와 주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말해 영민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영민과 영토와 그 이외에 국가라고 하는 법 체계 속에서 주권을 집어넣게 되면 하나의 국가라고 하는 이 개념 단위가 되는데, 나는 아나키스트다 이런 얘기, 여러분들 아나키스트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이제 아나키스트, 내가 어디가 이런 얘기합니다. 난 아나키스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상당히 좀 나쁜 사람으로 많이 보고 있어요. 왜 그런다면은 우리 사회의 아나키스트라고 하는 건 사전적 의미 속에서 보면 뭐라고 나오니까 무정부주의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무정부주의 이러면은 정부를 부정을 하고 이러니까 되게 나쁜 사람처럼 이미지가 이렇게 보이진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먼저 결론적으로만 먼저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그 민족을 지켜왔던 독립군들이 있잖아요. 독립군들 대다수가 아나키스트예요. 이 아나키스트는 대다수가 독립군들이었고, 이 아나키스트는 이제 아나키즘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아나키스트가 이제 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지 이 민족의 개념을 알고 국가의 개념을 정확하게 안다라고 하는 거죠. 사전적 의미는 무정부주의자로 나오고, 이 얘기를 뜻만 갖고 얘기한다면 모든 제도화된 정치 조직, 제도화된 정치 조직, 이 정치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론 민족의 개념에서도 정치 조직이 있죠. 하지만 법률에 의한 어떤 제도화된 정치 조직, 권력, 사회적 권위를 부정하는 사상과 운동을 아나키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순하게 이제 제도화된 정치 조직이나 권력이나 사회 권위를 부정하는 사상과 이 운동을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쉽게 표현하면 이제 이 반대되는 말을 무정부주의자, 이걸 대별하는 말을 무정부주의자라고 얘기하죠. 아까 뭐랬어요? 정부, 국가라고 하는 개념은 법적 개념에서 이렇게 집합체를 이루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제도화된 정치 조직이나 권력 이런 것들을 부정을 하다 보니까 무정부주의자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우리 사전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할 때 이 무정부주의, 정부주의자라고 하는 건 국가주의를 얘기하는 거고,
저희는 아나키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 무정부주의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정부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삼족주의에 의해가 간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 삼족주의를 우리가 상당히 잘 알 필요가 있다. 과연 삼족주의가 뭐냐? 삼족이라고 하는 건 가족과 시족과 민족, 이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이 가장 작은 단위에 속해 있는 게 어디에 속해 있죠? 가족에 속해 있습니다. 물론 뭐 고아라고 하는 개념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가족이 있죠. 부모가 있고, 아니면 형제 자매가 있고, 아니면 아들 딸들이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인류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뭐 인류라고 하는 건 그러면 이제 번식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 개념의 최소 단위가 하나의 가족이라고 하면은 이 여러 개의 가족이 모여 있는 걸 뭐라고 하죠? 시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중심으로 본다고 하면은 뭐 제 아버지와 제 아들까지 합쳐갖고 하나의 가족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저는 장씨입니다. 우리 장씨에 보면은 또 다른 우리 작은 할아버지의 그것도 가족이 또 있고, 그럼 작은 할아버지네 가족하고 우리 가족을 합해서 뭐라고 부르죠? 그건 시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라고 하는 기본 단위는 시족 속에 이렇게 섞여 있다, 한 구성원으로 존재한다. 그러면은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은 시족의 개념이, 그러니까 장씨라고 하는 시족이 있고, 김씨라고 하는 시족, 박씨, 이씨, 최씨라고 하는 시족 사회가 있는데, 이 시족이 동일 문화권을 이루면은 그거는 우리가 민족이라고 합니다. 동일 문화권이라고 하는 게 뭐죠? 동일 문화권이라고 하는 건 동일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이제 언어가 같겠죠. 두 번째로는 뭐 의식주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의복 문화가 같고, 그래 중국에도 시족이 있죠. 근데 중국의 한족의 시족하고 우리의 시족하고를 같은 민족이라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쪽이 갖고 있는 옷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한복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다른 민족으로 보는 거예요. 식문화, 먹는 것도 중국 음식과 우리가 틀리잖아요. 그 다음에 주거문화, 주거문화, 건축문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온돌 문화에서 산다고 하는. 중국은 온돌에 안 살아요. 그러니까 저쪽에 시베리아 벌판에 아무리 추운 곳에서도 온돌 문화는 없습니다. 그 온돌 문화라고 하는 것은 문화 속에서 우리의 고유한 하나의 문화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동일 언어 속에서 의식주, 장례 문화, 무기 문화, 결혼 문화, 각종의 이 문화가 동일한 시족들이 동일한 문화권에 살고 있으면 우리는 그거를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왜? 동일체라고 하는 것은 동일 문화 속에서 동일한 환경의 지배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족과 시족과 민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삼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바로 아나키스트라고 하는 이 개념은 아까 무정부주의자라고 했죠. 국가라고 하는 건 법 체계 속에서 움직이는데, 법 체계에 움직이는 것보다도 가족 중심, 시족 중심, 민족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삼족주의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우리 아나키스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질성을 기초로 한 문화가 매개체가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요. 그래, 아나키즘과 이 삼족주의를 보면은 먼저 아까 국가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법적 통제를 받죠. 우리가 이제 이 사회라고 하는 거 통제를 하잖아, 그죠? 이 사회라고 하는 거, 국가라고 하는 사회는 뭘로 통제를 한다고요? 법을 갖고 통제합니다. 이거 하면 감옥 가, 이거 하면 상을 줘, 이런 법을 통해서 이건 하면 안 돼, 규제, 이걸 갖고 통제를 하는데, 삼족주의라고 하는 개념은 질서를 중심으로 통제를 합니다. 자, 보세요. 아버지하고 아들, 형과 동생 사이에 법이 있나요? 아들은 아버지한테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법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말을 안 해도 그 문화 속에,
그 문화 속에서 아들은 아버지한테 어떻게 해야 되고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되고 형과 동생의 관계도 법적 관계가 아닌 질서의 관계 속에서 통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건 법적 통제 속에서 움직이는 하나의 구성체라고 하면은 삼족주의 아나키즘이라고 하는 개념은 질서 중심에서 움직인다. 이래서 이제 이 아까 국가주의하고 아나키즘하고는 완전히 틀리다. 그래서 아까 이런 법적 통제를 갖고 그걸 통해서 이 통제하는 이 어떤 사회는 우리 무정부주의자들하고 이 개념을 확실히 대별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삼족주의는 무정부주의자, 정부 법적 통제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가족이나 시족이나 민족에 의한 질서 중심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이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아까 이 삼족주의라고 하는 거는 뭘 질서 중심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시족이 동일 문화권이잖아, 그죠? 우리는 이 영토 문제를 말을 할 때는 이 문화를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복잡한 얘기를 앞에 서두에 끌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의 주인이 영토의 주인입니다.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 한반도가 우리 찌그러져 갖고 이 밑에까지 내려와 있지만은 저 위쪽까지 우리 한반도에서 지금 배달족이 쓰는 문화가 분포돼 있다라고 하면은 그 땅까지가 누구 땅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화의 주인이 영토의 주인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 보세요. 문화 활동을 계속하는 걸 우리는 그걸 기록한 거를 뭐라고 하죠? 보세요. 다시 문화 활동을 했어요. 그걸 기록을 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 활동을 하다 보면은 집터도 만들어지고 밥그릇도 나오고 의복도 나오고 그걸 뭐 고고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문헌적 사료나 문헌적 사료의 역사, 고고학적 사료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한 동일 문화권 속에서 있을 때에 그 역사의 주인, 그러니까 그 문화의 주인이 역사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이 바로 그 영토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지난번 시간에 한번 했댔는데 문화영토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국가의 구성의 3대 요소가 뭐겠어요? 영민과 영토와 주권. 우리 영민은 이제 국민이죠. 그래서 사실 국민 별로 안 좋은 말입니다. 국민은 일본이 만들어낸, 옛날에 우리 국민학교라 그랬죠.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민과 영토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쉬운 표현으로 국민과 땅이 있으면은 그거를 가지고 거기다 주권을 집어넣으면 그걸 국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민과 영토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입니다. 호적과 지적 얘기를 합니다. 즉 다시 해서 영민, 국민을 관리를 뭘로 하죠? 호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영토를 관리를 뭐예요? 지적으로 합니다. 우리 이 두 개를 합쳐갖고 판적이라고 합니다. 판적이라는 용어를 여러분들 사실 역사를 하려고 하면은 판적이라는 용어부터 잘 알아야 돼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죠. 메이지 유신은 뭐예요? 이렇게 그 막부 시대의 봉건주의에서 하나의 그 집단이 천황이라고 하는 단일 체제로 옮겨가는 걸 메이지 유신이라 그래요. 근데 메이지 유신을 할 때 천황이 가서 뭘 해요? 판적을 봉환받습니다. 판적 봉환이 뭐예요? 한 막부가 갖고 있던 영민과 영토, 그러니까 그 막부가 지배하던 국민, 그 땅, 그 호적과 지적, 그걸 판적이라 그랬죠? 그 천황이 가서 판적 봉환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 막부가 있다가 뭐라고 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영민과 영토를 천황한테 바칩니다. 그게 판적 봉환이에요. 그 판적 봉환에 의해 갖고 이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대마도가 어떻게 해서 오늘날 일본 땅이 되죠? 대마도주가 조이지가 어떻게 해요? 그 천황이 보낸 사람들, 무사들한테 뭘 해요? 판적을 봉환하는 거예요. 이 내 대마도주가 지금까지는 조선 임금이 내렸던 도장으로서 영민과 영토를 다스렸으나 지금부터는 이 일본 천황이 내려주는 인장을 갖고 영민과 영토를 다스리겠습니다 하면서 판적을 봉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마도주가 데리고 관리하던 영민, 국민과 대마도주가 된 대마도 땅, 이거를 판적을 봉환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민과 영토라고 하는 것은 호적과 지적을 통해서 이걸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화의 주인은 영토의 주인이고 영토의 주인인
영토의 주인이 누구겠어요? 그 영토 땅 위에 사는 사람이에요. 영민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문화주권의 범위를 이건 뭐 지난 시간에 이미 한번 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지도를 좀 머릿속에 익혀달라. 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문화주권의 범위, 잠재적 영토관. 이게 바로 우리 영민이 살던 땅 속에서 삼족에 의해서 민족의 문화가 분포되어 있는 범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범위가 바로 이 범위가 이 동일 문화권이다. 이 동일 문화권의 주인은 동일 역사를 갖고 있고, 동일 역사를 갖고 있는 이 문화주권의 범위는 바로 잠재적 영토관이다. 그러면 잠재적 영토관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 그래,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동시에 똑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도 그려봐 하면은 똑같이 어디 그리면은 그게 잠재적 영토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잠재적 영토관을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5,300만 인구 보고 지도를 그리려면 어떻게 그려요? 다 압록강, 두만강까지를 그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한심한 얘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국민이 5,300만이 우리 땅이 어디까지냐 그림을 그리려면 압록강, 두만강까지를 그린다고 하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최대의 땅이 어디까지라는 얘기예요? 압록강, 두만강까지라는 얘기예요. 근데 잠재적 영토관 지도를 그리려면은 이걸 우리가 봉황의 지도라고 합니다. 봉황의 양쪽 날개고 여기 부리 쪽입니다. 이 봉황의 지도를 그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언젠가는 땅을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땅을, 국가를 잃어버리고 1800년 만에 땅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땅 지금 이 땅 잃어버린 지가 뭐 한 몇백 년뿐이 안 됩니다. 한 300~400년 뿐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전까지 우리가 이게 지배를 했던 땅이고, 우리 문화가 있는 땅, 문화 주권이 우리한테 있고, 여기 우리 국민들이 살아서, 우리 영민들이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땅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식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찾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잠재적 영토관을 반드시 좀 이렇게 갖고 있어라. 그래서 잠재적 영토관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보면은 이제 가장 화딱지 나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가 뭐예요? 헌법 제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여기다 제일 기분 나쁜 말이 한반도예요. 한반도라고 하는 말은 애당초에 우리 역사에 보면 없어요. 역사에 반도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오는 게 조선반도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조선반도는 일본에서 정한론을 펼 때에 조선반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조선반도를 통해서 이제 저 대륙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일본 아이들이 쓰는 말인데, 이 한반도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 속기록에 보면 국회에서 최초로 쓴 거는 국회 장병만 의원이에요. 장병만 의원이 국회 속기록에 나오게 되는데, 헌법 제3조를 만들었을 때 뭐 앞뒤 얘기 다 빼고 일본이 우리 보고 조선반도라고 칭하였으니 우리는 지금 조선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니까 그 한자를 써갖고 한반도라고 칭합시다 이랬는데, 우리는 사실은 백두산 문화를 왜 제가 오늘 이렇게 주장을 안 하면, 백두산 문화를 갖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백두산의 중심축을 어디다가 놓고 우리 지도를 보느냐예요. 백두산에서 지도를 놓고 보면 우리가 반도인지 아닌지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 반도라고 하는 용어는 일본 섬나라에서 대륙을 쳐다보니까 삐쭉 나온 거예요. 반도라고 하는 페닌슐라죠, 영어로. 그 뜻이 뭐예요? 삼면이 바다에 면에 있으면 그걸 반도라고 합니다. 몇 면요? 사면이 바다에 접해 있으면 뭐라 그래요? 그건 섬이죠. 그건 섬이고, 삼면이 바다에 접해 있으면 그걸 우리가 반도라고 하는데, 우리는 백두산을 중심으로 늘 살아왔기 때문에 이 반도라고 하는 개념을 인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대륙을 쳐다보니까 삼면이 있으니까 조선반도라고 칭했다, 이렇게 하고, 두 번째로는 영토와 국토 그리고 부속 도서, 이게 참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 영토는 뭐고 국토는 뭐예요? 이거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뭐 영토도 국토도 다 똑같은 말 아니냐? 죄송하지만 틀립니다. 이제 영토라고 하는 이 개념과 국토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말하는 영토라고 하는 것은 국토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국토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그 나라가 법률적으로 정해진 땅을 국토라고 합니다. 국토 중에서 영유권, 우리 주권이 미치는 곳까지를 영토라고 합니다. 다시 정리할까요? 법적으로 그 나라의 땅을 한정 짓는 거를 국토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법적으로는 지금 현재 어디까지를 우리 땅으로 하고 있냐면 압록강, 두만강까지를 법률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우리 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중에서 우리 영토는 어디까지예요? 영토는 실질적으로 주권이 미치는 것은 휴전선까지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휴전선까지를 우리 땅으로 인식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영토와 국토를 제대로 알고 그 부속도서는 도대체 어디까지 하느냐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좀 두리뭉실하게 하려고 하면은 임시정부 때에 우리 영토조항, 임시정부에도 제3조가 영토조항이었는데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은 그 고유한 판도로 한다 했어요. 고유한 판도. 고유한 판도라고 뭐예요? 역사 속에 나오는 그 모든 우리 문화주권이 있는 걸 고유한 판도라고 해요. 그걸 우리 영토조항으로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진호 박사가 이 초안을 잡아갖고 만든 이 헌법을 만들 때 우리는 많이 후퇴를 해갖고 이렇게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그 부속도서가 어디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뭘 넣었었어요? 독도를 넣어버리면은 또 양상이 더 틀려지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해야 될 일은 헌법 제3조를 갈아야 된다. 오히려 임시정부 시절의 헌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자,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항상 지도를 그리라면 이렇게 그리죠. 이 밑에 있는 게 뭐예요? 부속도서, 압록강, 두만강. 이걸 우리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잠재적 영토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게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 이거죠. 요거는 정확히 말하면 대한국토입니다. 우리 법률적으로 정해진 우리는 그 당시에 임시 휴전을 현재 지금도 정전협정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체제가 나눠지고 또 그 자체가 유엔에 가입을 해서 두 개의 정부가 존재를 하지만은 우리는 휴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게 말 그대로 국토의 개념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영토라고 하는 개념은 이까지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영유권이 미치는 주권이 미치는 곳까지가 영토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말을 그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영토가 되고 이게 하나의 우리의 국토가 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를 우리의 국토의 개념으로 갖고 가는, 어차피 여기는 못 들어가는 땅인데 그렇잖아요? 어차피 지금 우리가 갈 수 있는 영유권이 미치는 이까지잖아, 그죠? 그 이까지 같으면은 어차피 못 미치니까 우리의 국토를 어디까지 잡아야 되겠어요? 만주하고 저 사하린까지 다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주장하는 그런 얘기예요. 왜 한반도라고 하는 좁아 빠진 곳에 우리 스스로가 남들이 쓰지도 않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한정지어갖고 국토의 개념을 좁게 갖고 가냐? 그게 늘 불만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한반도라는 용어는 일본의 시각입니다. 우리는 대륙사관의 시각이기 때문에 반도 국가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우리 국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대한국토라고 불러야지 한반도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게 국토라고 그랬잖아. 그죠? 이건 대한국토라고 불러야 돼요. 한반도라고 하지 마세요. 한반도라고 하는 개념은 반도가 왜 여기서부터 왜 강이 있기 때문에 반도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 개념이 없다라는 얘기는 바로 여기 보면 이 지도 두 장을 보면 금방 압니다. 1745년에 기친 지도에 보면은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를 한반도로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왜 여기까지 인식을 합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서양 사람들이 그린 지도예요. 여기까지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반도라고 하면은 누가 세금을 더 달라고 합니까? 국제사회에서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지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여기 압록강, 두만강까지를 한정지어갖고 여기까지를 우리의 국토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건 얼마 전에 이제 당빌 지도죠. 얼마 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스페인에 갔을 때 나왔던 지도죠. 여기에 이제 독도하고 여기 울릉도가 있어가지고 유명한 지도인데 여기에 이런 어떤 이 선 밑이 뭐예요?
이 손밑을 우리가 한반도라고 하면 누가 잡아먹습니까? 그 여기 뭐 압록강 두만강선은 여기란 말이야. 여기 내가 금을 권하는데 여러분들은 안 보겠지만 여기 영어로 뭐라 써 있는지 아세요? 평안도 이렇게 써 있어요. 영어로요. 평안도 알파벳으로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당비일 지도를 만든 신부가 1700년 당시에 이미 여기를 평안도라고 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지금 여기가 지금 압록강선이거든요. 이 밑을 한반도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거죠. 누가 뭐 이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스스로가 이걸 한반도라. 이걸 헌법에다가 이렇게 못을 박아놓는 대못을 꽉 박아놓는 이런 미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진짜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라는 개념을 좀 때려 부수고 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개념을 했다. 아까 그 헌법 제3조에서 이거 옛날에 제가 한번 우리 역사 바로 이 자리에서 한번 했던 건데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낭송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식 의원이에요. 유진호 이 헌법을 만들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의식 있는 의원들이 조국의 강토를 축소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 시절의 영토 규정을 그대로 갖고 오자. 그게 그 고유한 판도예요. 그래서 이승만,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은 안 되는데 반대 갖고 투표로 정해서 오늘 헌법 제3조가 탄생을 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낭독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국회에 가면은 지금도 그대로 속기록에 남아있는 것을 빼온 거예요. 반만년 역사를 통해 우리의 영토를 반도라는 말을 쓴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반도라고 우리 역사에. 이것은 외적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민족을 모욕하고 우리의 영토를 자기 나라 영토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반도라고 불렀습니다. 일본 놈들이 만든 용어들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시오. 우리는 신중히 이 반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3천만 민중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는 3천만이 될는지 100천만이 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의 영토는 고유한 판도. 이게 임시정부 헌법 제3조에 있던 용어예요. 고유한 판도라. 그러면 장차 어떤 여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영토는 고유한 판도라고 하였으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당시에 유진호가 만들었던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하고 투표를 했는데 106명이 찬성을 하고 13명이 반대를 해갖고 오늘 헌법 제3조가 탄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여기 땅이 그러면은 우리 땅이라고 하는 지도에 나와 있는데 이런 지도에만 나와 있느냐? 가장 멀리까지 갈 거 없어요. 근대사의 한두 가지만 보면은 바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광복 이후에도 우리가 해방 이후에도 이 땅이 우리 땅이라고 이미 규정을 지은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게 45년 8월 20일 날 간도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뭐라고요? 45년 8월 20일, 8월 15일 날에 뭐가 만들어졌어요? 해방이 됐잖아요. 해방이 되고 38도선 이남은 미 군정이 들어오고 그 이북은 누가 더 소련이 들어오잖아요. 그때에 이쪽에 45년 8월 20일 날에 간도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는데 제가 이제 여기에서 오늘 그 자료는 내가 안 갖고 왔는데 가장 화가 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늘 이렇게 얘기하죠. 38선을 기준으로 두 개가 나눠져 있다. 소련과 미국이 이렇게 양분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세 개 체제였어요. 압록강, 두만강 이북에는 간도 임시정부가 있었고 압록강, 두만강서부터 38선까지는 소련이 진주해갖고 정부를 수립을 했고 38선서부터 제주도까지는 미국이 들어와서 미 군정체제 속에서 정부를 수립했다. 이래서 3체제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 45년 8월 20일 간도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국정회복 등 관도를 관할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게 가장 중요해요. 간도를 관할을 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47년 5월 20일 하얼빈 조약이 맺습니다. 처음 들어볼 거예요. 이 하얼빈 조약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대사에도 안 나오고 우리 역사에는 당연히 안 나오죠. 근데 이게 이제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제 48년도 7월 달에 작성된 물건인데 이게 이 자료가 공개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모든 것을 국공 내전에 의해서 국민당이 져서 대만으로 도망을 갈 때 엄청난 서류들을 갖고 가죠. 그래서 대만 도서관에서 나온 자료가 바로 이 자료입니다. 그래서 소련이 향후 지린성, 옌진, 무단장 등의 조선에 희입하려는 배경. 자,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지린, 길림성하고 영길, 무단장 이거를 조선에다가 희빅 줘야 되는 그쪽 그 경계로 줘야 되는 배경을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불과 이 서류가 나온지 자료가 나온지 10년도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 알 수가 없죠. 거기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 역사에 지금 까마득히 없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이 47년 5월 20일 하얼빈 조약이 맺어집니다. 뭐라고요? 47년도에요. 5월 20일 하얼빈 조약. 하얼빈 조약은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이거는 소련하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이 북조선하고 3개국이 맺은 조약이 하얼빈 조약이에요. 이 조약의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길림성하고 영길하고 무단장 쪽을 지금 현재 중국 공산당이 있는데 이걸 북한에다가 주는 조약이에요. 조약 도장을 다 찍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럼 그게 뭐예요? 이게 사실 해방 이후에도 간도에 아까 이 땅들 있잖아요. 이 땅들은 누구 땅이라? 이거는 북조선의 땅이야,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관장을 누가 하고는 중국이 관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 소련이 총대장 아니야, 그 당시에. 그 소련하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해갖고 여기 땅들은 북조선의 땅이니까 이거는 북조선에 준다. 이 계약을 한 게 조약을 맺은 게 바로 소련, 중국, 조선이 맺은 조약이 바로 이 하얼빈 조약인데 여기 13조에 뭐라고 나오나니까 적당한 시기에 간도를 북조선에다가 편입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게 우리 땅이잖아, 그죠? 근데 왜 우리는 한반도를 자꾸 압록강, 두만강이라고 우기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 하얼빈 조약을 맺고 이 구체적으로 이전을 하는 회담을 2번 더 엽니다. 평양에서 열려요. 제1차 평양회담과 제2차 평양회담이 열리는데 2월 달에 48년도에 평양협정을 맺는데 북한과 소련, 중국이 2차 평양협정을 체결하는데 간도, 안동, 길림을 북조선에 귀속하는 걸로 최종 결정을 짓습니다. 하얼빈 조약에 의해서 큰 틀의 결정을 지어놓고 평양 1, 2차 회담에서 어디 땅을 어떻게 준다라고 구체적으로 지도까지 그려갖고 북조선에 주는 걸로 결정이 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멀쩡한 땅을 이게 뭐 100년, 200년 전 얘기도 아니고 48년도 얘기예요. 48년도 같으면은 불과 얼마 됐나요?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70년 됐나요? 한 몇 년 정도 되죠? 계산 빨리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근데 이걸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있다 이거죠. 7월부터 간도, 안동, 길림 3개 자치구에 직접 행정을 관장을 합니다. 이 조약에 의해서, 이 협정에 의해서 직접 북조선에서 거기 행정을 관장하고 더 중요한 거 군인 부대를 인민 부대를 거둬 배치를 시킵니다. 누구 땅이라는 얘기야? 북조선 땅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지금 이걸 다 잊어버리고 있고 찾을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북한 정규군을 주둔을 시키고 그 다음에 49년 10월 1일 날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공산당 연변위원회가 간도 임시정부를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하고 62년도에 조중병계조약이라고 하는 건 조선하고 중국하고 국경조약을 맺습니다. 그걸 이제 조중병계조약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백두산의 국경을 가로지르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조중병계조약은 국제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이 국제법적 무효의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무효입니다. 이게 이제, 유엔에 통보도 안 한 조약이고, 무효 조약이니까 참고적으로 그렇게 알고, 이 조약이 무효라고 하는 얘기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위에 있는 이 조약은 그대로 살아있는 조약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찾으러 가야 되겠다. 이게 바로 아까 얘기를 했던 이 세계, 지역에. 그래서 이 지도까지 이렇게, 북한, 이렇게 써 있잖아요. 북한 이렇게 해갖고 이 세 개 지역을 지도까지 그려갖고 이거는 이쪽에
북조선에 줘야 된다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48년 대만 정부가 국방부 이청이 외교부에 보낸 비밀 문서에 첨부된 서류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하고 소련하고 다 이렇게 결정을 봐갖고 하얼빈 조약을 맺었다 이러는데, 지도의 동북 구성중 압록강 두만강에 접한 안동성의 안동구, 길림성의 길림구, 간도성의 간도구를 북한 영토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나온 소리예요. 중국 이건 북한 땅을 인정을 한 거예요. 소련이 인정했고, 북한 받았고, 행정관장했고, 북한 정규군 보냈고. 누구 땅이에요? 우리 땅이에요. 근데 우린 찾을 생각을 안 하고 지금도 압록강 두만강까지만 우리 거라고 우리가 스스로 왜 우기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좀 여기 우리 문화가 다 있잖아요. 아까 문화의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문화주권을 갖고 있는 데가 영토의 주인이에요. 그게 역사의 주인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누가 뭐래도 우리 땅이다. 그래서 소련, 중국, 북한이 동북 지역에 한인 자치구 3곳을 분할해 획정한 협정에 따른 지도인데, 압록강과 두만강 위쪽에 안동, 지린, 간도 3개 자치구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내용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땅이라고 좀 인식을 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또 이 대고려국을 아시나요? 이 대고려국 얘기하면 또 미치고 팔딱 뛰고 환장할 지경이에요. 이게 역사 속에서 엄연히 존재하는 나라이고, 역사 속에 우리 독립투사들이 만든 나라이고 이러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존재 자체를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정말 미치고 팔딱 뛰고 환장할 노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대고려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레이트 코리아입니다. 이거는 이제 1917년도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대고려국이 나중에 그냥 만주국이 되는 거예요. 만주국이 1931년도에 만들어지죠. 그 이전에 이게 1919년도 우리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기 2년 전에 독립운동을 하던 독립군 정안립, 양기탁 이런 분들이 만주 일대에서 민족의 판도에 대고려국을 설립을 합니다. 이 대고려국을 설립할 때 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는 고구려와 대조영이 만들었던 발해를 그 고유한 판도로 해갖고 나라를 만드는데 그 이름을 대고려국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는 국기도 만들고 지도도 만들고 헌법도 만들고 국세를 제작을 합니다. 이 당시에 만주라고 하는 경우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인자 없는 땅이었어요. 한족들은 그까지 올라올 생각도 못하죠. 자기 나라 땅이라고 절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자 없는 땅이고, 일본도 이 대고려국을 하는데 정한니까 양기탁이 일본에 가서 우린 대고려국을 만들려고 한다 이랬더니 일본이 승낙을 했어요. 왜? 일본은 이 당시에 우리 이 대한국토 한반도를 먹었잖아. 그죠? 식민 지배를 하고 있으면서 그 이쪽이 무주공산인데 여기다 정안립과 양기탁이 여기다 우리 대고려국을, 옛날에 이게 우리 고유한 판도다. 우리 이 땅을 갖고 대고려국을 세우겠다 이러니까 일본 천황이 어떻게 했나니까 승낙을 했어요. 해도 된다. 이래서 정안립과 양기탁이 뭘 했나니까 돈을 달라고 했어요. 나라를 세우는데 돈이 필요로 하다. 일본은 만주 땅에 조선인들이 가서 나라를 만들다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 여기에서 이제 세나가 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이 세나가 세스는 되게 좀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조선인이 가장 큰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조선을 중심으로 해갖고 중국인, 일본인, 소련인이 함께 거주하는 동양평화국을 건설하자. 참 중요한 말 나오죠. 뭐라고요? 소련인, 중국인, 일본인, 우리 조선인이 가장 큰 커뮤니티를 갖고 있으니까 조선인이 중심돼 갖고 여기에 동양의 평화를 이루는 공간을 대고려국을 만들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양기탁과 정한님이. 근데 여기 이제 일본인 세나가 세스가 같이 이 계획을 수립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양 평화 국가를 건설하는 게 목적이다. 독립군 중 유림들이 중심돼 갖고 이걸 도와요. 그러니까 영남 유림이
지금 뭐 우리 여기서는 뭐 이 호남과 영남이 갈려갖고 이랬는데 이 당시에 독립운동을 가장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영남 유림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정반대 이 영남 사람들이 이 지역 감정과 관계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쪽에 그 친일 쪽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안타까운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독립군 중에서 영남 유림이 중심이 돼갖고 이 국가 건설을 했다. 이거는 뭐 세가나 세스가 쓴 그 논문에 보면은 뒤에 그 일까지 다 나옵니다. 영남 유림 누구 해갖고 몇십 명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중심돼갖고 대고려국을 만들었다. 그래서 1919년도 상해 임시정부 수립과 함께 중심축이 무너져갖고 소멸이 됐는데 이게 바로 국기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일본 군 근데 이건 뭐 그 이후에 이렇게 이거를 그 일본 군이 사용했던 거고 가운데에 보면은 이 태극에 이렇게 모양이 있고 이게 국세입니다. 국세고 헌법을 만들었어요. 뭐 다음에 기회 되면은 대고려국에 관련된 것만 따로 강의를 한번 할게요. 자, 가장 중요한 게 지도를 만들었어요. 이 지도의 원부가 바로 이게 대고려국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죠? 영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도입니다. 이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 지도를 현대판 지도를 옮겨봤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반도, 제가 얘기하는 대한국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압록강, 두만강 위에서 이게 지금 고유한 판도입니다. 어디까지 와 있죠? 베링 해협까지 와 있습니다. 이거를 그 정한리과 양기탁이 뭐라고 하니까 대고려국을 건설하는 데서는 고구려 땅과 발해 땅을 고유한 판도로 해서 나라를 세우겠다. 그래서 이 그린 지도가 바로 이 지도란 말이에요. 이런 지도 속에서의 어떤 이런 환경이라고 하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그래서 감착하반도를 포함하고 이게 전체가 대고려국의 판도다. 여러분, 잠재적 영토관을 이 정도를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 우리가 찾아야 되는 땅이에요.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이 구릴 열도 중에서 한 개 섬을 저쪽에 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하고 공동 개발하자 이런 어떤 그 뭐 좀 일본에 열을 좀 받았어. 일본에 가면 뭐가 있냐면은 이런 특별법이 있어요. 북방 4개섬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북방 4개섬을 찾겠다라고 해갖고 이 북방 4개섬을 찾는 특별법을 만들어 놨어요. 열받았죠. 화딱지가 넣어놨어요. 이 푸틴이. 그래갖고 한국 보고 한 개의 섬은 개발권을 줄 테니까 개발하라. 이런 어떤 엄청난 일이 최근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우리하고 이렇게 직접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고려국이 의미하는 시사점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중근 장군의 동양평화론을 한번 재조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동양평화론이 어디서 주창이 됐어요? 주창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동양평화론을 단지 동맹을 바로 이제 핫산입니다. 여기가 바로 핫산에서 단지 동맹을 하고 이쪽에 가서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빠방 쏨으로써 뭐라고 했죠? 너는 동양의 평화를 해치는 자다. 내가 너를 총을 쏜 것은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다. 그런데 이 개념이 바로 아까 정한립과 양기탁이 만든 대고려국을 만들 때의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바로 뭐예요? 중국인과 일본인과 조선인 커뮤니티가 가장 크니까 조선인 커뮤니티 중심이 돼갖고 동양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나라를 설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배달족의 영토에 대한 일본의 시각입니다. 이게 참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때에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이제 이 일본이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식민으로 삼고 정안립과 양기탁이 여기 대고려국을 세우겠다라고 하니까 일본 천황이 그래 승낙을 해라 이랬으니까 두 사람이 뭐라고 하니까 국가를 세우는 자금을 달라 이랬더니까 오케이까지 했는데 실제 자금을 주지는 않았다라고 해요. 자, 여기가 뭐예요? 일본 시각에서는 여기에 만주 벌판이 무주공산이었다라고 하는 일본의 시각, 이걸 이해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배달족 영토에 대한 일본의 시각,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니까 정한립과 양기탁이
대고려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구려와 발해의 영토를, 고토를 고유한 판도로 삼아서 이걸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배달족의 영토에 대한 일본의 시각이 우에는 고구려 영토하고 발해의 영토가 옛날에 조선인들의 문화주권이 있는 영토였다고 인식을 한다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세 번째로는 만주국 설립에 따른 만주 지역의 영토에 대한 시각. 이게 바로 이제 이 이후에 이제 만주국은 뭐 여기다 누구를 넣죠? 몽고까지 넣어갖고 이제 4개 나라가 이제 하나의 국가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만주국을 설립을 하는데 영토에 대한 시각을 드러냈고, 네 번째로는 연해주 중심의 한러 공생론에 대한 통일 방안을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너무 긴 얘기고 복잡한 얘기고 제가 다른 데 강의할 때 이제 연결됐던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는 생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즉 연해주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이제 연해주가 옛날에는 옥저 땅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발해 땅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한러 공생을 통해 그 땅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미 대고려국에서도 이미 한번 나타났던 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잠재적 영토관이라고는 국제법적으로는 오늘날 우리 땅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주권이 미치는 영토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찾아야 될 민족의 땅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화의 주인이 영토의 주인이기 때문에 민족 문화가 미치는 영역, 민족 문화가 미치는 영역, 그러니까 개인이 최소의 집단은 시족이라 그랬잖아요. 가족이라 그랬잖아요. 가족이 여러 개가 모이면 시족이고, 시족이 동일 문화권 속에서 문화주권을 가지면은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 문화가 미치는 영역을 바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봉황의 나라의 아까 그 지도를 제가 일방적으로 그렸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라니까, 이미 독립운동을 할 당시에 우리 민족 종교 아시잖아요. 민족 종교의 대종교의 2대 교주인 김교현 교주께서 배달족 지도를 만들었어요. 이 배달민족 지도라고 했는데, 이 배달민족 지도에 나오는 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봉황의 지도입니다. 뭐 이 지도를 보면은 요거는 이제 일본국에서 만든 그 이후에 일본에서 만든 배달족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 지도가 봉황의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와 이 지도를 잘 살펴보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잠재적 영토관에 있는 지도하고 동일하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 제가 그냥 엉터리로 그린 게 아니라 대고려국 지도와 봉황의 지도를 우리가 잠재적 영토관의 지도로 인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이런 지도를 상당히 눈여겨봐야 되고, 이 지도를 중심으로 여러분들 언젠가는 우리의 영토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 잠재적 영토관에 관련돼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한반도의 좁은 한반도에 갇혀 살지 말고 대륙 문화권 속에서 대륙이 우리 문화라고 하는 이런 관점을 갖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 영토를 넓혀나가고, 잠재적 영토관 속에서 미래 세대의 우리 영토 인식을 물려줘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